안녕하세요. 사회운동의 원칙과 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운동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드워크시는 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는 거니까 권력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무언가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권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론장입니다. 제가 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하버마스를 한번 인용해 보죠. 공론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르겐 하버마스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그냥 권력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작동하는 권력이 있다고 봤고, 그게 소통 권력이라고 봤고요. 소통 권력의 세 가지 특징: 정치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론장을 확장시키고, 주체를 키우고 하는 힘을 주목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전체를 우리가 말하는 정치와 구분해서 영향의 정치다. 그래서 기존 정치, 제도권 정치와 영향의 정치가 두 개가 이른바 이중심의 정치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죠. 공론장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론장이라는 경기장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내느냐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지. 누구를 책임 물리게 하려면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를 감방에 집어넣어야지. 뭐 아니면 뭐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50%를 줄여야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시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만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는 점수 내기, 또 하나는 의제와 공론화에서 진전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거나 힘의 균형이 바뀌는 느낌을 확인하는 점수 내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참여하니까 좀 바뀌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우리가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향상되고 자기 힘을 확인하는 느낌의 방식으로 점수 내기. 이 세 가지. 우리가 만약에 사회운동을 기획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그것만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높이고 의제화시켜야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훨씬 더 시민으로서 더 개입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잡는 것이죠. 자,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면 공론장에서는 우리가 있고 저쪽이 있어요.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의견 그룹들 사이에 입장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공론장에서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의 우리를 조금 더 키우는 거죠. 물론 상대편도 공론장에서 자기의 편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경합하는 거죠. 제 그림에서 이렇게 쭉 빗살 친 부분은 경합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키우고 저쪽 원은 줄어들게 만들면 공론장에서 우리의 영향의 정치가 성과를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권력에 관한 것인데요.
권력하면 뭐 당연히 정치 권력도 있고 뭐 기업 권력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객관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제도로서 보장되는 어떤 물리적 힘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죠. 사실 우리가 중구난방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공화국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상적인 공화국에서라면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그 주인공인 사람들, 시민들, 인민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인민들이 가진 권력을 구성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권력이 아니라 구성하는 자격을 가진 주체. 그래서 구성 권력이라고 하죠. 혹은 구성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제도가 있고 현실의 권력을 가진 뭐 대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 새로운 헌법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주체, 그 궁극적인 힘을 가진 원천은 누구냐? 그건 시민이다, 인민이다 이런 거죠. 거꾸로 현존하는 권력은 이런 구성적인 권력들이 어떤 권력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동의를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힘을 잃는 거죠. 물론 지지율이 10%여도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국민의 20% 지지를 얻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100%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하고 10%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어떤 법이 100%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 10% 동의가만 있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느냐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의 정치제도, 현실의 권력들은 말하자면 시민의 동의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뭐 당연히 물 위에 배는 뜨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증발해 버리면 배는 가라앉는 거죠. 말하자면 동의가 없어지면 배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복종 운동의 원리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뭐 제도로 보장돼 있건 뭐든 간에 시민의 동의 속에 존재하는 거고 시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권력에게 아프다. 그래서 불복종은 단순히 맞고도 참는 게 아니라 다른 무기로 어떤 폭력과 싸워서 실제로 그 폭력을 이기는 거다. 그 원리는 권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인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권력을 생각할 땐 피라미드로 얘기해요. 우리가 뭐 먹이 사슬도 얘기하고 이집트 피라미드도 저렇게 생겼고요. 밑에 많은 사람들이 지탱해서 소수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권력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뭔가 내리찍어 누르는 느낌인가요? 위에서 아래서. 이걸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뭐 폭력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내려 누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려보죠. 앞서 보면 역삼각형은 흔들거리잖아요. 사실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치에 의해서 서 있는 거죠. 아까 구성적 권력 개념대로라면 이게 뭐냐면 다양한 기제, 다양한 동의 기제나 제도적 기제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지렛대들이 흔들린다? 그럼 권력도 흔들리겠죠. 식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사실 우리가 권력은 되게 뻣뻣하고 국회의사당이나 명산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렛대 중에 어떤 것이 무너지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운동이라는 건 뭔가 어떤 바꾸고 싶지만 바뀌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저기 보는 역삼각형이라고 보죠. 그리고 그런 건 많은 어떤 장치들에 의해서 그게 사람들의 동의건 아니면 제도적 장치건 아니면 그쪽을 지지하는 상대편이건 뭐 등등 해가지고 지탱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당 시기에 소시기에 어떤 지렛대를 공격하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결코 바뀌지 않는 상태가 흔들흔들거리느냐,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지렛대를 먼저 없애거나 흔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력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감수성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이제 권력의 온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어떤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력을 얘기할 때, 아, 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가 있어, 고정 지지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권력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첫 시간에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다, 변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그 5년 동안 또는 뭐 어떤 사회체제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신자유주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콘크리트 기반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계속 측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음은요, 영하 1도도 얼음이고 영하 100도도 얼음이에요. 근데 1도가 가해졌을 때 영하 1도짜리 얼음은 물이 되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영하 100도짜리 얼음은 당연히 1도가 가해져도 영하 99도니까 여전히 얼음, 말하자면 콘크리트 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고체 상태인 거죠. 아까 물이 배를 띄우기를 거부하면 배는 침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9도의 물도 물이고 1도의 물도 물이죠. 근데 99도에 1도만 가해지면 물은 증기가 되죠. 기체가 되죠. 뭘 띄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배는 거기 물에 떠있던 어떤 것들은 깔아앉는 거죠. 시민들이 화가 났어. 열이 폭발해가지고 가스가 다 돼버렸어요. 휘발돼 버렸어요. 분노가 차오르면 배는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교수신문에서 그 해에 사자성어를 냈는데요.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군주 민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촛불 집회하던 2016년 말에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냈는데, 뜻은 백성은 물이고 대통령 권력은 배인데 물이 배를 띄우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깔아앉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속성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권리하면 이제 인권선언이 있죠. 한번 읽어보죠. 1조인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인권선언 1조예요. 자, 그러면 권리를 다시 보죠. 근데 그냥 권리를 선언하는 거니까 잘 안 돼가지고 유엔에서나 다른 인권운동가들이 제발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인권 기반 접근을 얘기 시작했어요. 인권 기반 접근은 그냥 강조하되 좀 더 섬세하게 강조하는 걸 의미해요. 말하자면 가장 주변화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다고 보세요. 물을 부으면 어디서 새냐는 거죠. 제일 낮은 데서 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주변화되고
소외된 권리인 거죠. 이것을 다른 거와 높이지 않으면 인권의 보편적 상태는 제일 낮은 인권 상태만큼만 채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변화된 권리를 찾아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젠더, 다양한 문제의 차별과 권력 불균형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인권 기반 접근은 스스로를 자산 기반 접근하고 요구 기반 접근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자산 기반 접근은 뭐겠어요? 아유,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이게 자산 기반 접근이죠. 요구 기반 접근은 자산 기반 접근하고는 달라요. 아, 그 사람 그 권리가 있어. 그래, 피해자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돈 얼마 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개인들의 현상적 권리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인권 기반 접근은 원인에 집중하고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단의 권리.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 안 돼? 그러면 우리 아까 권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지금 있는 시스템을 거부할 테야. 나는 지금 있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어. 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 기반 접근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인권 기반 접근은 시민들의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의무는 누구에게 있지? 보통 뭐 이렇게 국가가 강조할 때는요, 당신이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요, 시민은 국가를 만든 권리자고 이 시민들이 만든 국가는 권리 주체인 시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권리 기반 접근에서 책무의 담지자는 권리 주체인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 같은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수혜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혜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는 그냥 불만족. 더 많이 줬으면, 보상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의무의 담지자도 있다. 그러니까 의무의 담지자는 누구냐? 국가 권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월호를 예를 들어서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정부나 당시에 좀 여당은 수학여행 가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교통사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교통사고인 건 사실이지만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해야 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단순 교통사고가 될 것이 거대한 참사로 일어난 대형 참사다. 이렇게 본 거죠. 교통사고니까 호프만식으로 배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외에 더 무언가를 주장하면 외부 세력이고 외부 세력의 꼬임에 빠져서 순수한 피해자의 분수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게 아니지. 우리는 보상도 배상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되고 진실을 밝혀줄 경우에 책임을 물을 권리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거야. 이거는 권리 주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외부 세력이라고 그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왜 사익 추구고 분수에 벗어난 거야? 그래서 진실을 밝힐 권리, 국가가 배상해야 될 권리를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아니 국가 유공자라도 돼? 무슨 소리야? 국민이 국가인데, 그 국가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해 주는 거지, 지켜야 될 사람은 국민이잖아. 아이들이 국가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인권 기반 접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나오는 얘기가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젠더 폭력과 관련돼서 이 개념을 많이 쓰고요. 재난 참사와 관련돼서 많이 쓰고, 어쨌든 여러 가지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라든가 거대한 폭력에 의한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 상대로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상은 중요한데 배상은 그냥 불쌍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배상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책임 추궁이라는 건 안 해도 되거나 돈 받는 대신 그거 포기해 각서 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 최소 말하자면 대피, 구조, 수습당할 받을 권리, 알 권리와 진실규명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 무엇보다도 피해로부터 회복될 권리, 그리고 배보상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기억하는 거겠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받을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권리, 그 다음에 인권 중심의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서 150몇 명이 죽었다. 뭐 어디 참사에서 2만 명이 죽었다. 예를 들어 동일본 대지에서 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자의 숫자를 늘려나갈수록 그냥 숫자에 불과하게 되죠. 그럼 그 고통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아픔이 잘 드러나지가 않게 되고 있죠. 거기에 연대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것은 그 피해 입은 사람의 고통의 개별성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애드보커시 운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면서 가서 보라, 옹호하자,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2만 명의 권리, 5만 명의 권리 이게 아니라 권리 주체 각각의 받는 권리 침해의 그 개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 그래야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연대가 또 가능하겠죠. 이것이 권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또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